영감이 우리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 교수님이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오기 언니 애인도 아니고 그날 나 잘 때 뭔 일 있었지? 선배, 대체 왜 그러셨어요? 스산한 저녁에 우리들이 꾼 꿈. 김찬숙. 한동안 핸드폰에 귀를 댄 채 유리창 너머 풍경을 바라보았다. 흰 눈을 뒤집어 쓴 건물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다. 가슴이 아린 게 어디 눈이며 건물 때문일까? 핸드폰 너머에서 열변을 토하는 향자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했다. 오기 언니, 이래도 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어버려도 돼? 그 영감탱이 중환자실에서 기저귀 찬 채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대체 이게 뭐야? 그놈의 씨발 소리 좀 빼라고 말하려다 관두었다. 향자라면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다. 그녀의 거친 욕짓거리가 말해주듯 그의 부고는 우리에게 다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 역시 한동안 창 너머 눈 덮인 풍경만을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그녀의 두서없는 말들이 눈처럼 녹아 사라진 자리에는 그의 죽음이라는 사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언젠가 향자와 그의 죽음에 대해 상상해 본 적이 있었다. 우리는 어느새 50을 넘긴 나이가 되었고 그는 우리보다 최소 20해는 더 살았으니까. 70을 넘긴 노인의 죽음만큼 새삼스러운 게 있을까. 그런데도 가슴 한편에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견고한 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듯한 기분이었다. 나와 향자는 지난 수십 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았다. 한때는 우리 둘 다 병원 내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치열한 원내 정체에 엮여 고통받느니 환자 옆에 붙어 있자는 생각으로 평간호사로 지내는 것을 택했다. 우리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간호사 일이었다. 산송장 같은 환자들의 똥을 닦고 늑골에 금이 갈 정도로 가래를 빼주며 사는 게 도리어 편했다. 아픈 사람들 사이에 오래 섞여 지내다 보면 과거가 현재보다 친숙하게 느껴지곤 했다. 병원은 시간의 흐름이 잘 느껴지지 않는 곳이니까. 나라는 존재의 증거를 붙잡아 두기 위해 지나간 기억을 너무 오래 곱씹어온 탓일까. 환자들의 늑골에 진득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누런 가래처럼 그의 존재는 내 폐부 어딘가에 진득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이따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릴 때면 창가에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는 사라지면서 내게 이 갑갑한 곳을 벗어나 너의 꿈을 펼치라고 속삭였다. 향자 역시 종종 그의 꿈을 꾼다고 고백하곤 했는데 언젠가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꿈과 희망 따위의 단어들, 그건 모두 감언이설이었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도리질을 하며 기계적으로 그를 원망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조급하게 결혼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매사에 좀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하며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몰랐다. 이상한 열정과 치기에 들떠 옆에 있던 가난한 놈과 덜컥 아이부터 낳고만 내 인생을 생각하면 그가 중환자실에서 콧줄에 의지해 미움으로 삶을 연명하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속이 시원할 듯했다. 쓸쓸히 죽어가던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보란듯이 호흡기를 떼버리고 그때 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어 놓았냐고 쏘아주었을 텐데. 1987년 나는 간호대 졸업반이었고 향자와 영숙이는 2학년이었다. 우리는 모두
간호대 글쓰기 동아리 4강회의 멤버였다. 버젓이 간호대를 다니지만 간호학에 취미가 없던 우리는 학교보다는 다방에 모여 문학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는 모두 자기 꿈을 포기하고 집안의 생계를 위해 간호대로 버려진 공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해 여름방학에도 우리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향자는 경포 횟집에서 서버로 일했고 영숙이는 시내버스 안내양, 그리고 나는 급여가 비교적 센 재단 운영 골프장에 캐디로 일했다. 우리가 저마다 바쁜 방학을 보내고 있을 무렵 4강회 지도교수인 그가 우리를 호출했다. 술을 좀 마시자는 것이었다. 문단에서 꽤 인지도 있는 시인인 그가 간호대학의 교양과목 교수로 처음 부임해 온 것은 그해 봄의 일이었다. 그는 우리 대학 유일의 글쓰기 동아리인 4강회의 지도교수를 자처했다. 그 딴에는 간호대학을 다니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는 대학생들이 제법 대견해 보였을 것이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아 전공 수업만 들어야 했던 나는 그의 강의를 들을 일이 없었지만 학부에 낼 글을 빌미로 그의 연구실에 두어 번 찾아갔다. 향자나 영숙이는 마침 2학년이어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간다고 했다. 아니, 정확히는 눈도장 찍으러 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의 이국적인 외모와 크고 호리호리한 체형에 남몰래 소가리를 하던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나 역시 그의 연구실 문 앞에 서서 손거울로 내 얼굴을 이리저리 비춰보곤 했다. 마른 장마가 계속되어 후덥지근한 열기로 가득한 바닷가의 경포 횟집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이었다. 짧은 청반바지에 후줄근한 티를 입은 향자가 쟁반 가득 찬을 얹고 횟집 안을 종횡무진 뛰어다니고 있었다. 교수인 그는 그런 향자를 보며 피식피식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향자가 멀찍이서 눈치를 보다 우리 테이블로 슬금슬금 다가오면 배불뚝이 주인 영감이 야, 저기 손님 안 받고 뭐하냐 하며 냅다 소리를 쳤다. 그도 그럴 게 우리는 안주랍시고 매운탕 하나만 덜렁 시켜놓고 몇 시간 내리 소주만 마셔댔다. 우리를 호출한 그 역시 별말 없이 소주만 들이켜다가 우리 잔이 비기가 무섭게 소주를 따라주었다. 테이블 아래는 빈 술병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처음 몇 번은 주인 눈치를 보며 우리 테이블에 밑반찬을 조달해주던 향자도 그쯤 되자 더는 테이블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다. 평소에 향자의 눈치를 보던 영숙이가 차라리 해변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고 우리도 그에 동의했다. 향자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애매한 얼굴로 우리를 배웅했다. 해변에 나오자 만취한 영숙이는 계속해서 바다로 뛰어들려 했다. 나는 저것 또 시작이라며 한마디씩 얹다가 나중에는 영숙이를 꼭 끌어안아 곁에 붙잡아 두었다. 교수는 물에 젖은 생쥐꼴로 고개를 까딱거리는 영숙이를 가만 바라보다가 대뜸 이 바닷가에서 헤어진 여교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인물은 못났어도 집안이며 직업이며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여자였다고. 한때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본인이 강릉에서 알아주는 개망난이 선생이었던 탓에 여자 집안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그걸 빌미로 여자에게 헤어지자 했더니 여자가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달라 하더라고. 바다를 보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경포에 왔더니 여자가 돌변해서는 이대로 헤어지면 바다에 뛰어들어 죽겠다며 바다로 달려들더라고. 사람은 살려야겠기에 달려가 끌어안았는데 여자의 마스카라가 바닷물에 지워져 두 눈이 시커멓게 물들어 있더라고.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여자가 냅다 제 따귀를 때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더라는. 실화인지 지어내는지도 모를 싱거운 얘기였다. 하긴 영숙이의 몰골도 그러하기는 했다. 영숙이는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다가 대뜸 젓가락을 쳐들며 교수님, 제가 그 여자처럼 못생겼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저를 그 여자처럼 좋아한다는 뜻인가요? 하고 물었다. 그는 별다른 대꾸 없이 소주를 들이켰다. 영숙이는 입이 대빨 나온 채로 나에게만 겨우 들릴 목소리로 그럴 리 없지. 교수님은 아까부터 오기 언니만 보고 있어. 하고 중얼거리며 자리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누군가 그 여교사가 아직도 강릉에 있냐고 묻자 그는 강릉에 와서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만나려고 연락했는데 단번에 거절하더라고. 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멀리서 향자가 우리 쪽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왔다. 향자는 경포 횟집 대문을 향해 손가락 욕을 마구 날리더니 우리 곁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종이컵 한가득 소주를 따라 벌컥벌컥 마셔댔다. 나 댓글 때문에 잘렸어요. 저 심술 맞은 영감탱이. 그 모습을 안타까이 보고 있던 교수가 자기가 출판사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해주겠다며 향자를 다독였다. 그 말에 침울했던 향자의 얼굴이 한순간 밝아졌다. 그러자 누워있던 영숙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도 시내버스 안내 항의를 못 해먹겠다며 소리쳤다. 퇴근 때면 자기가 토큰이라도 숨겼을까 보아 버스 회사 소장이 온몸을 뒤진다고 했다. 그 말에 나 역시 고객들의 짓궂은 농담과 지인한 스킨십 때문에 캐디 일을 더는 못 해먹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숙의 말에 잠자코 있던 교수가 내 말에 대뜸 흥분하며 발 근처에 있던 술병을 엎질렀다. 아니야,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향자가 엎어진 술병을 바로 세우며 교수의 무릎 근처를 툭 쳤다. 아니, 교수님이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오기 언니 애인도 아니고? 그 말에 그는 멋쩍게 손으로 입을 가리며 앞으로는 내가 너희의 애인이고 보호자라 했다. 고된 아르바이트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그의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괜히 신이 나 박수를 쳐댔다. 어느새 수평선 너머로 석양이 저물고 있었다. 영숙이는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던지며 사는 게 힘들다며 눈물을 찔끔대더니 잠시 후 교수를 끌어안으며 볼에 입을 맞추려 했다. 가뜩이나 그녀의 술버릇을 싫어하던 향자가 영숙이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러면서 영숙이의 새우깡 봉지를 낚아채 과자를 아작아작 씹으며 핀잔을 주었다. 얘 또 시작이야. 울었다 웃었다. 난 저런 청승이 진짜 싫어. 향자는 늘 영숙이를 쥐잡듯 했다. 우리는 향자에게 당하는 영숙이가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나 한 번쯤 영숙이를 패주고 싶었기에 달리 제지하지는 않았다. 붉은 먹구름을 등에 업은 바닷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다. 멀리서 오징어잡이 어선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녁 어스름의 우울함이 그날엔 없었다. 그날 내 마음엔 따뜻한 열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황혼 속에서 바라본 그의 옆모습. 날선 콧날과 푸른 바다를 담은 크고 선한 눈빛에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그때 나는 우리가 저녁 바닷가에서 다 같이 웃고 떠드는 이 순간이 우리의 기억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기를,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모진 풍파 속에서 이 순간을 녹화된 영상처럼 후원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랐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교수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말했다.
너희들이 나중에 직업적인 글쟁이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 좋은 글을 이해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초월을 꿈꾸는 존재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의 상태를 초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자체도 같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입을 조금 벌린 채로 그가 하는 말을 잠자코 들었다. 우리가 그의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문학이 정서의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오기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날것의 정서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우기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서를 갖는 건 큰 축복이야. 정서를 덩어리째로 풍만함 그대로로 간직하기 위해선 온 힘을 쏟아야 하거든. 그것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생활인의 일상적 정서에 침식되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오기는 창작 기술을 익히는데 노력해보도록 해. 작품이란 결국 날것의 정서 덩어리를 치밀하게 세공한 가공품임을 잊지 말도록.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는 이어 향자의 시는 정서보다는 전체적인 구조가 잘 잡혀 있어. 세부적 디테일은 뛰어나지만 머리로 글을 쓴다는 한계가 있지. 오기와 향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놓으면 아주 좋겠지. 하고 말했다. 향자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는 이어 영숙이를 향해 네가 곧잘 즐겨 쓰는 태백 탄광촌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다. 그의 눈빛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했다. 우리는 그날 술자리를 파하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며 어깨동무하고 해변에서 그리스인 조르바의 춤추는 장면을 재현하다가 바닷가 모래밭에 일렬로 드러누워 잠에 취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사강회는 불의에 맞서 데모를 하거나 87년의 민주화 열기에 동참해 시국 선언을 한 교수의 뜻에 따라 함께 원정 시위를 가기도 했다. 그 여파로 교수는 결국 재임용에 탈락했고 우리는 그의 복권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자신의 재임용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뛰었어야 했다는 섭섭한 말을 남긴 채 강릉을 떠났다. 우리는 그의 재임용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학생들을 모아 재단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도로를 점검하기도 했지만 결국 헛수고였다. 그렇게 사강회 멤버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길을 떠났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별안간 향자가 나를 불러냈다. 향자의 연락을 받고 간 자리에 한결 늙수구레해진 그가 앉아 있었다. 오래간만이네, 오기.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비수를 꽂고 떠난 교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얼떨떨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며 향자에게 눈치를 주었다. 그러자 그는 대뜸 내게 자신이 교수로 있는 지방대학 인문대학원에 석사과정에 지원하라고 했다. 그 곁에서 향자는 난 이미 지원하는 거로 마음 정했어 하며 거들었다. 두 사람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나는 이미 수도권에 집을 얻어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고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던 차였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원에 진학하라니. 안 돼라며 단호히 거부하는데도 향자는 나의 팔을 잡아 흔들며 선배 지금 너무 뻣뻣하다. 일단 한 잔 마셔. 라며 나의 술잔에 술을 따랐다. 못 이기는 척 술을 마시며 교수와 향자의 감언이설을 듣는데 차츰 그들의 말이 솔깃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못다 이룬 꿈, 썩히기 아까운 재능, 배움의 길, 문학,
따위의 단어들에 문득 가슴이 다시 설레었다. 결국 나는 밤까지 두 사람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간 다음에야 좋다, 가자! 하고 말해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술이 완전히 깨고 난 뒤에야 내가 뱉은 말을 후회했지만 향자는 각서를 쓰고 고추장으로 지장도 찍지 않았느냐며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영숙이에게도 대학원 얘기를 꺼냈냐는 내 물음에 향자는 영숙이 걔는 너무 무식하다느니 하도 오버를 해대서 꼴불견이라느니 하는 말로 대화를 얼버무렸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향자와 교수가 같이 나타난 것은 향자가 그가 다니는 학교 근처 병원에 취직해 있었던 때문이었다. 사실 교수는 거기서도 입지가 위태로웠다.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향자가 그와 손을 잡고 사강회 멤버들을 끌어들인 것이었다. 나는 그의 그물에 또다시 걸려든 셈이었다. 결국 나는 다니던 병원에 어렵게 연차를 내고 옆집의 아이들을 맡겨가며 어렵게 4학기를 마쳤다. 어느덧 논문을 써야 할 때가 되어 교수를 찾아갔는데 그의 반응이 영 시원찮았다. 논문은 천천히 써도 된다. 굳이 교수가 될 것도 아닌데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등등. 향자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지 풀이 죽어서는 자기는 그냥 수료만 해야겠다며 약한 소리를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분한 마음도 들고 교수가 여태껏 우리를 이용했나 싶어 2번 다시는 그와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으로 돌아섰더랬다.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다. 난데없이, 비겁하게.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일종의 반칙이었다. 팽팽하게 잡힌 고무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놓아버렸을 때의 무력감과 허무함이란 그가 놓아버린 고무줄에 뺨을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죄 없는 뺨이 화끈거렸다. 핸드폰 저편에서 향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영감이 우리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씨발. 그것도 길 가다가 우욱하고 쓰러져서는 그냥 그렇게 가버렸다네. 그래도 조문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 말에 향자는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그래 죽었다는데 가봐야지 하는 침울한 목소리가 건너왔다. 문득 코가 시큰거렸다. 그 기색을 느낀 건지 향자가 애써 활기찬 목소리를 꾸며냈다. 언니,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그 인간이 사주는 마지막 술 실컷 먹고 오자. 나는 눈물을 훔치느라 향자의 말에 대꾸하지 못했다. 괜찮아.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는 영감사랑 제일 많이 받았잖아. 그때는 내심 기분 더러웠는데 부고 소식 들으니까 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 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왜 자꾸만 나랑 그를 자꾸 엮으려 하냐고 지난 몇 년간 교수님과 붙어 다닌 건 너라고 쏘아붙였다. 아유, 알겠어. 아무튼 이따 보자. 슬프다고 상복 입고 나타나지 말고. 너 하며 말을 잇는데 저편에서 전화가 뚝 끊겼다. 창 너머에서 겨울 철새들이 편대를 이루며 날아가고 있었다. 편대의 가장 앞에 그가 있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는 편대장이었다. 그의 날갯짓에 우리는 열과 줄을 맞춰 날았고 때로는 각자가 지켜야 할 위치가 달라지기도 했으니까. 불쑥 그날 일이 떠올랐다. 논문 연구 계획서 제출하겠다고 학교 근처 카페에서 그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날이었다. 혼자 있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그는 카페 안 푹신한 소파에 젊은 여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몇 번인가 수업에서 만난 적 있는 이제 막 30줄에 들어선 미스 충북 출신의 대학원생이었다. 그 애는 나를 보더니 못 이기는 척 눈인사를 했다.
교수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대뜸 밤새 논문 지도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아직 학기도 마치지 않은 아이의 논문 때문에 밤을 새웠다고. 밤새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 아이의 논문을 이리저리 고치고 또 매만져 주었을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때 그도 내게 그랬었으니까. 순간 그의 관심과 애정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10년이 지났으니 10년이. 불쑥 분한 마음이 치밀어 보여주기로 했던 연구 계획서를 가방에 구겨넣고 카페를 벗어났다. 그는 나를 흘낏 보았고 그것으로 다였다. 내가 남편과 아이들, 직장까지 내팽개치고 이루어야 했던 꿈이란 건 애초에 어디에도 없던 거였다. 대학원 내에서의 그의 안위와 체면이 있었을 뿐. 그리고 3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학교 내분에 휘말려 퇴직했고 그의 부재로 우리의 논문은 공중에 떠버렸다. 그의 제자들이어서 그런 것인지 귀찮아서인지 우리의 논문 지도를 맡아주겠다는 교수도 없었다. 나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 교수 저 교수 찾아다니며 사정을 한 덕분에 겨우 학위를 받았고 내 모습을 지켜본 향자는 일찌감치 논문 제출을 포기하고 수료에 만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술만 취하면 그 새끼 그놈 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렇게 10수년이 흘렀다. 배신이랄까 상처였달까. 어떤 쓰라림이 아물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그를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따금 그를 생각했다. 젊은 날의 기억을 끊임없이 부풀리고 그것을 빵조가리처럼 조금씩 떼어먹으며 사는 게 인생일까. 나는 내 손으로 한껏 부풀려 놓았던 젊은 날의 기억들을 있는 힘껏 꺼뜨렸다. 그와 사강회 멤버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던 노을진 경포 해변이나 그의 복권을 위해 피켓을 들고 오르던 시외버스. 오랜만에 해후를 축하하던 술자리에 불쾌한 얼굴과 카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어린 학생의 어깨를 감싸주던 주름진 손까지. 그 풍경들의 빛을 힘주어 닦아내자 비로소 모든 것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관한 기억들은 무채색의 풍경화처럼 밋밋하게 느껴졌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우연히 만나면 편안히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며칠 전 그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눈이 지독히도 쏟아붓던 날이었다. 핸드폰 화면 위에 웬 낯선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다. 전화를 받았는데 핸드폰 건너편에선 어떤 말소리도 나지 않았다. 몇 번인가 여보세요 하고 묻자 나야 하는 대답이 건너왔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 네, 교수님. 나도 모르게 음성이 볼품없이 떨렸다. 그래, 목소리 여전하네.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뭐 그렇죠 하고 대답했다. 새삼 눈이 내리니 네 생각이 나더라. 문득 눈 내리던 어느 하루가 떠올랐다. 그날도 눈이 많이 내렸더랬다. 그날 이후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눈이 내리는 것만 보면 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전부 미안하다. 전부. 그 말을 듣자 불쑥 서러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한참을 그의 무책임함을 탓하다가 젊은 날의 기억만 남겨놓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둥, 교수님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게 실수였다는 둥, 두서없이 짓거렸다. 그러자 저쪽에서 그래, 내가 아무래도 너에게 아픔을 줬지. 그리고 저기 하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고 지금 근무 중이라 조금 바쁘다고 다음에 통화하자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그날 전화를 그렇게 끊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어린 여자애의 논문을 봐줘야 한다며 그 좋았던 관계를 무자르듯 자른 건 그였지만 말이다. 장례식에 가기 위해 강남 지하상가에서 향자를 만나기로 했다. 향자가 일러준 길을 따라 도착한 시계탑에 검은 정장을 입은 향자가 서 있었다. 최근 들어 불면에 시달린다는 향자의 낯빛은 며칠 새 더 칙칙해져 있었다. 우리는 지하도를 나와 육교에 올랐다. 불쑥 향자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언니, 저쪽 육교 구석에서 한 대만 피고 가자. 가슴이 쫄려서. 우리는 육교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서서 담배를 피웠다. 육교를 건너는 행인들이 한 번씩 눈살을 찌푸리고 갔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난간에 기대어 담배 연기를 공중으로 뿜어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높이 솟은 건물들과 그 사이사이 좁은 길들이 훤히 보였다. 불빛이 가득한 거리를 따라 잡상인들이 열심히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지하상가 건너편 역사에서는 막 도착한 전철이 토해놓은 인파들이 꾸역꾸역 비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며 향자와 나는 내기라도 하듯 깊이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그러자 향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나 취직해서 처음 서울 왔을 때 영감이랑 언니, 나 이렇게 셋이서 남산타워 갔었던 것 기억나? 난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해. 언니는 진작 서울에 취직해서 서울 여자가 다 되어 있었고 교수는 원래 서울 사람이어서 그런지 두 사람 옆 얼굴을 훔쳐보면서 참 서울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대답 대신 어깨만 으쓱이었다. 향자는 어깨로 내 어깨를 툭 밀며 근데 언니, 까놓고 얘기해봐. 그때 둘이 사귀고 있었지? 하고 물었다. 아니, 그런 적 없어. 남산타워에서 내려와 술집 갔을 때 나 잔뜩 마시고 대자로 뻗는 바람에 결국 셋이 여관방에 갔잖아. 그날 나 잘 때 뭔 일 있었지? 이제 영감도 죽었으니 속 시원히 말해봐. 향자의 당돌한 말에 나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시치미를 뗐다. 그러면서 너야말로 나 대학원에 끌어들이려고 둘이 같이 제천에서 올라왔던 날 그 야심한 밤에 굳이 내려가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맞받아쳤다. 우리는 서로 잠시 노려보다가 이내 각자 피우던 담배를 튕기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웃어서 나중에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다. 언니, 눈이나 펑펑 왔으면 좋겠다. 빈소에 들어서자 국화꽃에 파묻힌 교수님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을 가만 보고 있자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에 그 47의 남자가 금방이라도 우리를 향해 팔 벌려 이리 와 술 한잔 하자 하고 말할 것 같았다. 빈소에 들어서기 전까지 시팔시팔하던 향자도 말없이 눈가를 훔쳤다. 우리는 분향을 한 뒤 먼저 와 있던 사강회 멤버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친구들은 침울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향자는 정장 재킷을 벗고는 곧장 소주 하나를 깠다. 왜들 그렇게 죽상이야? 영감 죽은 게 그리 슬퍼? 향자의 말에 후배 하나가 교수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향자의 어깨를 찰싹 내리쳤다. 그게 무슨 막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죽은 교수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교수는 무슨 얼어 죽을 교수. 영감이라 불러. 그 작자가 우리한테 뭐 그리 대단한 걸 가르쳐줬다고. 우리의 눈치를 살피던 친구의 남편은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담배를 피우러 가보겠다며 테이블을 떠났다.
갑자기 빈소 쪽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다름 아닌 영숙이었다. 빈소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듯이 흐느껴 우는 영숙이를 보자 향자가 소주를 한 잔 들이켜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쟤는 대체 누가 부른 거야? 영숙이는 분향을 마친 뒤 이게 어찌 된 일이래요 하며 상주의 손을 낚아챘다. 영숙이의 촌스러운 강원도 사투리에 나와 향자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향자는 콧숨을 뱉으며 또다시 독서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누가 보면 전현이 옆에 있는 줄 알겠네. 쟤 아직도 민중운동인가 하고 돌아다닌다지? 나는 영숙이를 본 것이 하도 오래여서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어디서 듣기로 영숙이가 간호대를 졸업하고 열렬한 노동운동을 한다고 병원의 파업이나 노조의 협상을 주도하며 노동계에서 꽤 알아주는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것 같기는 했다. 그러고 보면 영숙이는 대학에 다닐 때부터 누구보다 데모에 진실했다. 구호를 부르짖는 기세가 남달라 나중에 무슨 짓을 해도 하겠구나 싶긴 했지만 그렇다고 주사기를 아주 놓아버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런 게 아직도 운동이니 민중이니 하고 돌아다닌다니 쟤는 그냥 허풍쟁이야. 그것뿐이라고. 향자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만하자. 영숙이 듣겠다. 나는 향숙이의 어깨를 툭 밀쳤다. 영숙이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곧장 테이블로 비적비적 걸어왔다. 그러고는 태연히 자리에 앉으며 내게 선배, 저 술 한 잔 주세요. 하고는 큰 종이컵을 내밀었다. 그녀의 비장한 말투에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공손히 소주를 따랐다. 영숙이는 어린아이처럼 밭은 숨을 헐떡거렸다. 향자는 그 꼴을 죽어도 못 보겠는지 벽 쪽으로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영숙이는 내가 따라준 술을 마시지도 않고 종이컵 2개를 새로 꺼내 소주를 가득 부었다. 선배랑 향자, 우리 셋이 똑같이 마셔야 해요. 하며 나와 향자에게 빨리 마시라는 눈짓을 했다. 영숙이의 엉뚱한 행동에 나와 향자가 눈을 굴리자 영숙이가 다그치듯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툭 내리쳤다. 그러면서 나에게 선배, 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었다. 내가 당황하자 이번엔 향자에게 향자,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하며 으름장을 놨다. 우리가 두 눈만 끔뻑거리자 영숙이는 어떻게 모두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다 같은 친구였고 선후배였잖아요. 왜 나만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대학원 다니고 어울려 다녀요? 나도 사강회잖아요.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이제껏 영숙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노동운동가가 되었다는 말에 막연히 우리와는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으리라고 부조리한 현실과 싸우느라 문학 따위에는 관심을 가질 리 없으리라고 넘겨짚어왔을 뿐이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영숙이가 따른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얼굴이 일순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영숙이가 향자 너도 빨리 마시라는 듯 술이 담긴 컵을 건네자 향자는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휙 돌렸다. 너나 마시세요. 향자의 말에 영숙이는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향자를 향해 삿대질하기 시작했다. 이 향자, 너는 대체 뭐가 그리 잘났냐? 태백에서도 내가 널 얼마나 모시고 살았냐? 우리 아버지 탐부이고 너희 아버지 목재상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냐? 영숙이는 이 자리에서 향자에게 쌓여왔던 한을 다 풀겠다는 기세로 언성을 높였다. 향자도 지지 않으려는 듯 영감탱이 조문하러 왔으면 조용히 조문만 하고 가라 하고 되받아쳤다. 그러자 영숙이 피식 웃으며 술을 한 잔 더 들이켰다. 아직도 교수님 씹고 다니나 본데? 솔직히 네가 교수님한테 이용당한 게 뭔데?
네가 좋아서 교수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우리가 재밌어서 쫓아다녔던 거 아니냐고. 영숙이의 말에 향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향자와 영숙이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어설프게 끼어들었다. 영숙아, 뭐 교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책임감이 없다는 거지. 내 말에 영숙이가 말 한 번 잘 꺼냈다는 듯이 턱을 치켜들었다. 책임감? 교수님 원래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교수님은 여자애들이랑 연애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그런 남자였을 뿐이었고 우리는 그냥 그런 남자를 따라다녔던 건데 마치 교수님이 우리 인생 망친 것처럼 후들갑 떠는 게 나는 더 웃겨요. 영숙이는 편육 한 점을 손으로 덥석 집어먹으며 말을 이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향자도 언니도 나도 사강회 멤버들 모두 다 그 시절만큼 재밌었던 때가 있었는지, 내가 나라고 큰소리치고 살아본 적이 그때 말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교수님이 우리한테 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본인이 그 애들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간호사 제자들한테 암 걸려 죽게 생겼다고 모르핀이라도 좀 구해달라고 전화했는데 미처 말을 할 수 없었다고요. 영숙이의 말에 나는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뒤가 시렸다. 그날 그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가 마지막까지 끙끙대며 하지 못했을 말을. 향자와 나는 화장실을 핑계로 장례식장을 서둘러 나왔다. 날리는 눈발 속에서 장례식장 간판이 홀로 빛났다. 나는 어둠 속에 빛나는 간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주위를 살폈다. 세상이 이리도 어두운데 이 간판처럼 빛났던 한 시절이 있었다. 그때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꿈이 너무나 화사한 것이어서 그 밖의 모든 것이 전부 시들하게만 보였더랬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 날아가던 그 시절, 우리는 그와 함께 날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우리가 그를 허겁지겁 쫓아가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떨리는 손으로 담뱃불을 붙이려 했으나 손이 자꾸만 엇나갔다. 뒤에서 향자가 욕지기를 뱉으며 그것 하나 못하냐는 듯 라이터를 낚아챘다. 한껏 몸을 웅크리고 엄지손가락을 아무리 굴려보아도 불씨는 픽픽 사그라졌다. 밤바람이 스산했다. 향자는 마음대로 되는 게 쥐뿔도 없네. 담뱃불도 못 켜는 년들. 하며 혀를 찼다. 우리는 바람을 등지고 선 채 애꿎은 라이터 부싯돌만 굴려대고 있었다.